30분으로 듣는 삼국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가 단순히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삼국사기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부패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인간 생존의 교과서입니다. 왕이 되는 방법,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는 방법. 이 책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법칙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는 직장인, 경쟁에서 이기려는 창업자, 조직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삼국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고려 인종 23년인 1145년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왕명을 받아 이 책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책이 쓰인 시대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12세기 고려는 극심한 내부 분열과 외부 압박이 동시에 몰아치던 시기였습니다.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금나라의 위협, 지금으로 치면 내부 권력 다툼과 경제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터진 상황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의 김부식은 삼국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사실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질서는 반드시 회복된다. 그리고 그 질서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선택이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그 메시지와 정반대의 현실이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질서는 항상 무너지고 인간은 항상 탐욕에 지고 영웅은 항상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게 삼국사기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국사기 안에서 가장 강렬하게 빛나는 인물들을 현대의 언어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을지문덕. 여러분, 을지문덕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살수해서 물리친 영웅.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장군입니다. 서기 612년 수나라 양제는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113만 명이라는 숫자가 기록에 나옵니다. 현대로 치면 세계 최강의 다국적 기업이 작은 스타트업 하나를 완전히 집어삼키러 온 것과 같습니다. 자본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규모도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런데 을지문덕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정면 대결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수나라 진영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적의 심장부에 혼자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비즈니스 언어로 번역하면 경쟁사 CEO를 직접 만나러 간 것입니다. 협상하는 척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수나라 장수 우중무는 을지문덕을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놓칩니다. 왜?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을지문덕이 스스로 오면 예우를 갖추라는 명령. 이것이 바로 을지문덕의 첫 번째 수였습니다. 적의 내부 규칙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는 수나라 진영의 프로토콜, 즉 내부 규정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시 한 편을 보냅니다. 그 유명한 시입니다.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기묘한 계산은 지리를 통달했도다. 전쟁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가길 바라노라. 표면적으로는 칭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협박입니다. 이 시 한편으로 을지문덕은 우중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전진을 유도합니다. 우중문은 이 시를 받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진격합니다. 지쳐있는 군대를 이끌고 보급선이 끊긴 상태에서 적의 영토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을지문덕이 원했던 그림입니다. 심리전, 정보전, 그리고 지형전. 을지문덕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싸움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나서 싸웠습니다.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는 순간 을지문덕은 상류의 물을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30만 명이 넘는 군사가 그 강에서 죽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2,700명이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이것이 을지문덕의 전략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비대칭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강자의 게임 룰 안에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의 강점인 병력과 화력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강점인 지형 지식과 심리전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적진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수나라가 그를 잡았다면 고구려는 협상 카드를 잃고 을지문덕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전략에는 반드시 최고의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리스크를 자신이 직접 짊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위험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면에 나서는 것.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창업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구려의 생존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 김유신. 김유신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삼국사기를 논할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김유신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시각으로 김유신을 바라보면 그는 굉장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영웅인가? 아니면 철저한 정치인인가? 김유신은 가야 왕족의 후손입니다. 가야는 이미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는 정복된 나라의 후손으로 신라의 골품제 사회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골품제가 무엇인지 현대 언어로 설명하면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혈통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장. 지금의 어떤 사회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은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군사적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왕실과의 혼인 동맹을 통해 혈통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의 여동생 문희는 훗날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왕비가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김유신이 치밀하게 설계한 결과입니다. 삼국사기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김춘추가 김유신의 집에서 공을 차다가 김유신의 옷고름을 밟아 뜯어집니다. 김유신은 여동생 보희를 불러 꿰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희가 나오지 않자 문희를 내보냅니다. 이 만남이 김춘추와 문희의 인연이 됩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만남입니다. 김유신은 당시 최고의 정치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김춘추와 자신의 가문을 연결하기 위해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로 치면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완벽한 네트워킹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결국 삼국 통일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김유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 이야기입니다. 김유신이 젊었을 때 그는 천관이라는 기생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를 알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사람이 어찌 기생집에 드나드느냐고. 김유신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말이 익숙한 길을 따라 천관의 집 앞에 멈춰섭니다. 김유신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천관이 나와 반깁니다. 그 순간 김유신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칼을 뽑아 말의 목을 텁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이 장면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사랑을 끊기 위해 자신이 아끼는 말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냉혹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규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고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람은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유신은 평생 수십 번의 전투를 치르고 삼국 통일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을 보면 쓸쓸합니다. 통일 이후 그는 점점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섬긴 나라에서 그는 결국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이것이 공신의 운명입니다. 창업에 기여한 사람이 창업 이후에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 삼국사기는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공을 세운 자는 결국 권력자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권력자는 그 위협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권력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 인물, 온달과 평강공주. 잠깐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열전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러브스토리로 알고 있습니다. 바보 온달이 공주를 만나 영웅이 된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평강공주를 먼저 봅시다. 그녀는 고구려 평원왕의 딸입니다. 왕의 딸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 자주 울었고 왕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그 농담이 씨앗이 됩니다. 평강공주가 성인이 되자 왕은 귀족 가문에 시집을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공주는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따르겠다고. 왕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공주는 왕궁을 나갑니다. 혼자서 금과 폐물을 챙겨서. 그리고 온달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현대 언어로 번역하면 재벌가의 딸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남자를 찾아가 투자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강공주가 온달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왕궁의 정치를 보았습니다. 귀족 가문과의 혼인은 결국 정치적 거래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온달은 다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수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은 평강공주가 직접 빚어낼 수 있는 원석입니다. 평강공주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냉철한 선택입니다. 그녀는 온달에게 글을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치고 말을 사주고 무기를 사줍니다. 그리고 온달은 실제로 성장합니다. 사냥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결국 왕의 사위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평강공주의 전략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인재투자라고 합니다. 아직 빛나지 않은 원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공하는 것.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입니다. 온달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단성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전사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습니다. 그의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관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설화적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진짜입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의 생애 전체를 함께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온달은 바보로 죽었을 것입니다. 온달이 없었다면 평강공주는 정치적 도구로 살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삼국사기가 보여주는 가장 인간적인 장면입니다. 역사는 권력과 전쟁의 기록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1000년이 지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물, 계백. 계백은 백제의 마지막 장군입니다.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합니다. 신라 김유신의 5만 군사와 당나라 소정방의 13만 군사, 총 18만 명이 백제를 향해 몰려옵니다. 계백에게 주어진 군사는 5,000명, 18만 대 5,000. 이 숫자를 보는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계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백이 출전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직접 죽입니다. 왜? 적에게 포로로 잡혀 노비가 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것이 낫다고. 이 장면을 처음 읽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가족을 직접 죽일 수 있는가? 하지만 그 시대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이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가족을 향한 마지막 보호, 그리고 자신도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의. 계백은 황산벌에서 4번 싸웁니다. 4번 모두 이겼습니다. 5,000명이 18만을 4번이나 막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5번째 전투에서 계백은 전사합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의 군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결과를 알면서도 싸우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결과가 뻔한 싸움에 목숨을 거는 것. 하지만 계백이 지키려 한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제라는 나라가 마지막까지 싸웠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려 했습니다. 패배하더라도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이 존엄입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삼국사기는 이 계백의 이야기를 열전에 담아 1000년 이상 전해줍니다. 승자의 역사가 아니라 패자의 존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삼국사기의 위대함입니다. 이제 조금 더 넓게 봅시다. 삼국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흥망의 법칙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모두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강력한 창업자가 나라를 세웁니다. 2세, 3세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왕이 사치에 빠지거나 신하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외척이 조정을 장악하거나 그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이 패턴은 삼국사기 안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유니콘이 되고 그리고 내부 갈등으로 무너집니다. 대기업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관료주의에 빠지고 혁신을 잃고 쇠퇴합니다. 삼국사기는 이것을 1500년 전에 이미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라의 흥망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 신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내분이 시작됩니다. 왕위 쟁탈전이 반복됩니다.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뀝니다. 평균 재위 기간이 7.75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부의 탐욕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이 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통일의 영광 뒤에 오는 것은 축제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칼과 창이 아니라 음모와 배신으로 하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신라는 결국 패배합니다.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고려 왕건에게 항복합니다. 싸우지 않고 항복한 것입니다. 계백이 5,000명으로 18만에 맞서 싸운 것과 대비됩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라는 판단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장면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역사책 안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싸운 사람과 살기 위해 항복한 사람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선택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복잡함입니다.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실권자입니다. 642년 그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영유왕과 귀족 100여 명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현대 언어로 치면 이 사회를 완전히 갈아엎은 것입니다. 연개소문은 이후 고구려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됩니다. 그는 당나라의 강경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당태종이 직접 고구려 원정을 이끌었지만 연개소문은 막아냅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를 물리칩니다. 이것만 보면 연개소문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유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개소문이 죽자마자 그의 세 아들이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장남, 남생이 당나라에 투항합니다. 고구려의 군사 기밀을 당나라에 넘깁니다. 그리고 668년 고구려는 멸망합니다. 연개소문이 평생을 바쳐 지킨 나라가 그의 아들에 의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삼국사기가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강한 지도자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때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를 지키는 데 성공했지만 고구려를 지속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구조. 이것이 강한 개인의 한계입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카리스마 있는 창업자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회사. 그 창업자가 사라지면 회사도 흔들립니다. 삼국사기는 이것을 1300년 전에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삼국사기 안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조적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까요?
고구려가 더 강했습니다. 백제가 더 문화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라였을까요? 삼국사기를 읽으면 그 답이 보입니다. 신라는 외교를 잘했습니다.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강대국에 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활용한 것입니다. 고구려는 당나라와 싸웠습니다. 백제는 당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라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지만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하자 당나라와 싸웁니다. 나당 전쟁입니다. 동맹국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라의 전략입니다. 필요할 때 손을 잡고 필요가 없어지면 손을 뗀다. 냉혹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이 국가 생존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파트너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협력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분리됩니다. 이것을 배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전략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이것이 현실입니다. 삼국사기는 이 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역사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역사는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때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다릅니다. 자, 이제 삼국사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화랑도입니다. 화랑도는 신라의 청소년 조직입니다. 현대 언어로 치면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화랑은 귀족 자제 중에서 선발됩니다. 그들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이 조직에서 신라의 수많은 영웅이 나왔습니다. 김유신도 화랑 출신입니다. 화랑도의 핵심은 세소고개입니다. 충성, 효도, 신의, 용기, 정의, 5가지 덕목. 이것을 보면 아름다운 이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랑도가 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국가에 충성하는 전사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이념을 내면화한 엘리트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언어로 치면 기업 문화를 내재화한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화랑도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조직 문화가 나라를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조직 문화의 중요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 있어도 조직 문화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라는 이것을 1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자꾸 떠오르는 현대적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강한 나라가 먼저 무너지는가? 고구려는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고 군사력도 가장 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멸망한 것은 백제였고 그 다음은 고구려였습니다. 신라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왜일까요? 삼국사기는 그 답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간을 읽으면 보입니다. 강한 나라는 강함을 믿기 때문에 변화에 둔감합니다. 고구려는 강했기 때문에 내부 분열을 방치했습니다. 영계소문의 쿠데타 이후 고구려는 내부적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그 균열이 결국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신라는 항상 위협을 느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압박도 받았습니다. 그 압박이 신라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었고 변화에 적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강자의 역설입니다. 강할수록 위험합니다. 약할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는 항상 위기를 느끼고 그 위기감이 혁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의해 무너지는 것, 강함이 오히려 변화를 막는 것. 삼국사기는 이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삼국사기에서 가장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패턴이 너무 비슷합니다. 강한 창업자, 전성기, 내부 분열, 멸망. 이 패턴은 그 이후 고려에서도 반복됩니다. 조선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반복됩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배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조직 안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우리,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우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삼국사기의 인물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자, 이제 삼국사기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잡지편에는 당시의 제도, 문화, 음악, 복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삼국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먹고 입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쟁과 권력 다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있었습니다. 삼국사기가 기록한 것은 왕과 장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보편성을 발견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 인간은 비슷한 것을 원합니다. 안전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의미를 원합니다. 이것이 삼국사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이제 삼국사기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부식의 편향성 문제입니다. 김부식은 신라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신라를 더 긍정적으로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김부식은 고려 사람이었지만 고려의 지배층은 신라 계통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이것이 역사 서술의 본질입니다. 역사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항상 누군가의 시각으로 쓰입니다. 승자의 시각, 지배층의 시각, 혹은 특정 이념의 시각. 그래서 역사를 읽을 때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시각인가? 무엇이 빠져 있는가? 왜 이렇게 기술되었는가? 삼국사기는 위대한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가 있는 책입니다.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읽는 것이 진짜 독서입니다. 비판적으로 읽는 것, 의문을 품는 것, 그것이 삼국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자, 이제 삼국사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창 이야기입니다. 관창은 신라의 화랑입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의 군대와 싸웁니다. 당시 관창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홀로 백제 진영으로 돌진합니다. 포로로 잡힙니다. 개백은 이 어린 소년을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관창은 다시 돌진합니다. 이번에도 잡힙니다. 개백은 이번에는 관창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관창의 아버지 품일은 아들의 머리를 보고 말합니다. 내 아들의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다. 왕을 위해 죽었으니 후회가 없다. 이것을 읽는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을 찌릅니다. 16살 소년이 2번 돌진한 것,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자랑스러워한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비극적인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신라 군사들에게 미친 영향은 분명했습니다. 관창의 죽음에 분노한 신라 군사들이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개백의 군대는 무너집니다. 관창 한 명의 죽음이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개인의 선택이 역사를 바꾸는 것. 삼국사기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왕과 장군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서 역사가 됩니다. 이제 삼국사기의 가장 깊은 층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삼국사기가 진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세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왜 싸우는가? 인간은 왜 배신하는가? 인간은 왜 영웅이 되려 하는가? 인간은 왜 죽음 앞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가? 삼국사기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독자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듭니다. 그것이 고전의 힘입니다.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이 천년이 지나도 유효한 것.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를 만들고 있는가? 천년 후에 우리의 이야기가 기록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남을 것인가? 계백처럼 지는 싸움을 끝까지 싸운 이야기인가? 을지문덕처럼 지혜로 강자를 이긴 이야기인가? 김유신처럼 냉철한 전략으로 목표를 이룬 이야기인가? 평강공주처럼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선택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연개소문처럼 강했지만 결국 자신의 후계자에 의해 무너진 이야기인가?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삼국사기를 읽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미래의 나를 설계하는 것. 삼국사기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 효, 신, 용, 인. 충성, 효도, 신의, 용기, 인자함. 이것은 화랑도의 세속오개이기도 하고 삼국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를 읽다 보면 이 가치들이 얼마나 자주 배신당하는지 보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효자가 나라를 위해 가족을 버립니다. 신의를 지킨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삼국사기의 비극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지키려 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국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을지문덕이 보여준 것처럼 진짜 강함은 상황을 읽는 능력과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규모가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있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이 개인보다 중요합니다. 연개 소문이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그가 없으면 무너지는 구조를 만들면 결국 실패합니다. 지속 가능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파트너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라가 보여준 것처럼 동맹은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유효합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영원한 이해관계뿐입니다. 이것을 냉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 존엄은 결과와 무관합니다. 계백이 보여준 것처럼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도 어떻게 싸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역사는 승자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를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삼국사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명확한 교훈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고구려는 강했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신라는 약했지만 계속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살아남았습니다. 삼국사기를 읽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쓴 것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의 시대에 살면서 역사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강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이 삼국사기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이 강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삼국사기는 그 답을 직접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줍니다. 그것이 고전의 가치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본질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입니까? 을지문덕처럼 적진에 혼자 걸어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김유신처럼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평강공주처럼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계백처럼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삼국사기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삼국사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 인물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욕망, 같은 두려움, 같은 선택의 기로 1000년 전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을 때 역사가 기억하는지를. 삼국사기를 읽은 사람은 압니다. 강함이란 무엇인지, 지혜란 무엇인지, 존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선택하는 자의 것입니다. 삼국사기를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 선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역사와 고전을 현대의 언어로 해석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다음에 듣고 싶은 책이나 인물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다음 콘텐츠가 됩니다. 삼국사기를 읽지 않은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